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드루킹 댓글 조작 가담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대법원이 징역 2년을 확정했습니다. 김 지사는 지사직을 잃고 재수감되는데 더불어민주당과 여권 대선 주자들은 유감을 나타냈고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정당성에 문제가 있다며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어제 저녁 시작한 50에서 52세 백신 사전 예약이 또 목통이 되자 문재인 대통령이 IT 강국의 위상에 걸맞지 않다며 참모를 질책했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784명으로 처음으로 1,700명대에 진입했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 측이 이낙연 전 대표를 겨냥해 고 노무현 대통령 탄핵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공격하자 이 전 대표 측은 탄핵 반대 표결을 했다고 반박하는 등 양측의 공방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여권 지지율 1위 이재명 경기지사를 잠시 뒤 MBN 스튜디오에서 만나보겠습니다. 최근 대구 밀란 등 발언으로 여당의 집중 포화를 맞는 윤석열 전 총장을 위한 지원 사격을 놓고 국민의힘 내부에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이르면 다음 주에 대선 출마 선언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설 응급업체 직원이 만취 상태에서 구급차를 훔쳐 서울에서 충남, 옥산까지 100km를 넘게 달리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광등을 켜고 차선을 넘나들며 위험한 질주를 한 이유는 여자친구 때문이었습니다. MBN 단독 보도합니다. 도쿄올림픽 개막을 이틀 앞두고 선수촌에서 75명의 확진자가 나오자 조직위원회에서 취소 가능 발언이 나왔습니다. 불안감 속에 소프트볼과 여자 축구 사전 경기가 시작됐고 한국 남자 축구 대표팀은 내일 뉴질랜드와 맞붙습니다. 비밀 대화방에서 주고받은 그 메시지는 바꿀 수가 없었습니다. 대법원이 이걸 결정적인 증거로 드루킹 댓글 여론 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유죄가 최종으로 확정된 거죠. 지사직을 잃게 된 김 지사는 곧 재수감됩니다. 첫 소식 서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과 공모해 포털 사이트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김경수 경남도지사. 대법원이 김 지사가 댓글 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김 지사 측은 댓글 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의 존재 자체를 모르고 있었다고 주장해왔지만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김 지사 측이 드루킹 측에게 샌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했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라고 판단했습니다. 허익범 특검은 정치인이 사조직을 이용한 여론조작 방식으로 선거운동에 관여한 행위에 대한 단죄가 내려졌다고 평가했습니다. 앞으로 선거를 치르는 분들이 공정한 선거를 치르라는 경종이라고 생각합니다. 선고 직후 진실이 바뀔 수는 없다며 결백을 주장한 김 지사는 재수감될 예정입니다. 진실은 아무리 멀리 던져도 반드시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믿음을 끝까지 놓지 않겠습니다. 대법원 확정 판결에 따라 지사직을 잃게 된 김 지사는 2년의 징역형이 끝난 뒤에도 5년 동안 선거에 나갈 수 없게 되면서 정치 생명에 치명상을 입게 됐습니다. MBN 뉴스 서영수입니다. 사실 이 사건의 시발은 민주당이었습니다. 여권에서 야권이 댓글 조작을 했을 것이라며 제기한 의혹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데 경찰 수사 결과 댓글 조작은 야권이 아니라 드루킹이라 불리는 김동원 씨와 민주당 당원들의 소행으로 드러났던 겁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권의 정통성을 문제 삼으며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이어서 김순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경수 경남지사의 유죄 확정 판결에 대해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은 안타까움을 감출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집권 여당으로서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합니다. 여권 대선 주자들은 친문 표심을 의식한 듯 너도 나도 대법원 판결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참으로 유감이고 할 말을 잃게 된다고 밝혔고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진실을 밝히려는 김 지사의 노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안타깝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지사가 사실상 정치적 사망 선고를 받으면서 당내 친문그룹의 지지세도 관심입니다. 이재명 지사와 양강구도로 올라선 이낙연 전 대표가 친문 지지의 고려 대상이 된 겁니다. 친문 핵심인 한 재선 의원은 중도 확장력이 있다고 평가된 이낙연 전 대표를 지지할지 여부의 논의가 실제 오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권 출범의 정당성이 상실됐다고 주장하며 문재인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어떻게 국민의 여론을 왜곡시키고 그래서 허위 가짜뉴스로 선거 결과를 뒤집었는지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국민들에게 정중하게 사과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야권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현 정권의 정통성에 근본적이고 심각한 하자가 확인됐다고 주장했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문 대통령을 향해 자신이 피해 당사자였다며 민주주의 앞에 반성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야권의 공세가 거세지고 있지만 청와대는 김 지사의 유죄 확정 판결에 대해 입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김순철입니다. 드루킹의 댓글 여론 조작 사건은 이번 정권이 들어서기 전인 2017년 봄에 말이 나오기 시작해서 무려 4년여 만에 김경수 지사의 유죄 확정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사회부 법조팀 박자원 기자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금 말씀을 드렸지만 4년여, 정말 꽤 오랜 기간 재판을 했습니다. 그럼 그동안의 타임라인부터 좀 정리를 해주시겠어요? 네, 정말 길었는데요. 본격적 시작부터 보면 2017년 5월 중앙선관위가 제보를 받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부터입니다. 2016년 11월 9일 김 지사 지지자 모임인 경공모 사무실에서 김 지사가 드루킹의 댓글 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 시연회를 받는지가 핵심 의혹이었는데 네. 김 지사는 기소 직전까지도 죄다 반박했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매크로 관련 불법 행위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은 저도 이번에 보도를 통해 처음으로 접했습니다. 그런데도 마치 제가 그 사건의 배후에라도 있는 것처럼. 네, 사흘 뒤 결국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지사는 2019년 1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가 재판부 변경 등으로 항소심이 2년 동안 지연된 사이 보석으로 석방됐고 대법원에서 오늘 다시 유죄가 최종 확정됐습니다. 유죄를 확정한 그러니까 판결의 핵심은 뭐던가요? 네, 핵심은 바로 김 지사가 킹크랩 시연회를 받느냐, 또 이를 알고 있었느냐인데 이미 대법원에서 댓글 조작 혐의로 징역 3년형이 확정됐던 드루킹 김동원 씨와의 공모 여부가 관건이었습니다. 네. 재판부는 직접 실행을 하지 않았더라도 김 지사가 선풀 운동을 지시하거나 주도적으로 계획한 혐의를 인정해서 결국 드루킹과의 공동 정범으로 봤습니다. 다만 드루킹 김동원 씨에게 그 대가로 샌다이 총영사직 등을 제안했다는 의혹은 증거 부족으로 무죄가 유지됐습니다. 네, 이번 판결을 내린 대법관의 성향은 어땠습니까? 네, 많이들 궁금해하실 텐데요. 원래는 13명의 대법관 전원 합의체 판결로 예상됐었는데 이견이 적어서 4명의 대법관이 심리하는 소부에서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4명 중 주심인 이동원 대법관은 보수 성향에 가까운 원리 원칙주의자로 알려져 있고 진보 성향의 조재현, 민유숙, 천대엽 대법관도 원칙을 중시하기로 유명합니다. 사실상 주심 의견이 강하게 반영되는데 그렇다고 꼭 개별 정치 성향에 따른 판결로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김 지사는 그러면 오늘 구속되는 겁니까? 아직인데요. 통상 불구속 피고인에게 구속을 명하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더라도 구속 집행이 바로 되진 않습니다. 2015년 8월 한명숙 전 총리 때 일이 데자뷰처럼 떠오르는데 그때도 대법에서 실형이 나왔었잖아요. 네. 대검이 오늘 김 지사 주거지 관할인 창원지검에 형 집행을 촉탁한 만큼 내일 오후쯤에 창원구치소에 수감될 확률이 높은데 이미 복역한 77일을 뺀 1년 9개월 정도를 더 복역해야 합니다. 김 지사는 법원에 안 간 것 같아요. 어디서 이 판결을 들었습니까? 네, 김 지사는 원래 오늘 반차를 하기로 했었는데 경남 지역 코로나 상황이 악화되면서 출근했다고 합니다. 또 집무실에서 선고 소식을 들은 걸로 알려졌는데 선고 직전엔 김두관 의원이 무죄를 응원한다며 김 지사를 찾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김 지사가 제출한 그 입장문이라 그러나요? 그것도 화제가 됐더라고요, 오전부터. 네, 꽤 길어서 화제가 됐는데 김 지사가 대법원에 낸 최후 진술문이 오늘 선고 직후 SNS에 공유됐습니다. 선고기일이 정해지기 전에 미리 써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김 지사 측은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 써둔 것이라고 했는데 입장문 보시면 사건 발생 때부터 특검과 법원에 진실을 밝혀달라고 간곡히 요청해 왔다며 여전히 결백하고 억울한 심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국민이 궁금해하는 건 지사직 공백입니다. 네. 뭐 새로 뽑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네, 사실 제일 궁금해하시는 부분일 텐데 임기가 1년 미만일 경우에는 통상 선거를 하지 않아서 재보궐선거 없이 하병필 해병행정부지사가 오늘부터 내년 6월 지방선거 때까지 권한대행을 맡게 됩니다. 경남도 지역에서는 벌써 5번째 권한대행 체제여서 담담한 분위기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벌써 5번째입니까?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자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어제 저녁 진행된 만 50세에서 52세 백신 사전 예약이 또 지연됐습니다. 30만 명이 접속 가능한 서버로 230만 명의 신청을 받았으니 또 가족들이 여럿 들어가면 수백만 명이 동시 접속을 하게 되니 당연한 거였을 겁니다. 벌써 4번째인데 문재인 대통령은 IT 강국 위상에 걸맞지 않다며 참모들을 질책했습니다. 강영호 기자입니다. 만 50에서 52세를 대상으로 진행된 코로나19 백신 사전 예약 화면입니다. 접속 대기 시간이 다 끝나가나 싶더니 이내 초기 화면으로 되돌아옵니다. 대련이 했더니 갑자기 튕기더니 다시 초기 화면으로 간 게 그게 8시부터 시작을 해갖고 새벽 2시 10분까지 컴퓨터에서 계속 그 상황이 한 6번, 7번이 반복이 됐었어요. 지난 12일 50대를 대상으로 백신 사전 예약이 시작된 이후 벌써 4번째 접속 대란입니다. 질병관리청의 예약 시스템 서버는 30만 명이 한계인데 동시에 수백만 명이 접속하기 때문입니다. 방역당국은 튕김 현상에 대해 접속 이력을 지우면 사라진다고 밝혔지만 일부 신청자가 가족과 지인까지 동원해 접속하고 있어 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백신 예약 시스템을 화학적 반응을 거쳐 전기 생산이 가능한 감자에 빗댄 감자 서버라는 조롱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강한 어조로 개선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백신 예약 시스템 오류 및 마비와 관련하여 IT 강국인 한국의 위상에 걸맞지 않는다며 참모들을 질책하고 강력한 대응책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서버 증설엔 한 달 정도가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밤 시작되는 50에서 54세 사전 예약 역시 접속 대란을 피하기 어려울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MBN 뉴스 강영우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1,784명. 지난 14일 최다 기록을 일주일 만에 또 깨버렸습니다. 당초 정부는 수도권에 4단계 거리두기를 적용하면서 이르면 일주일 정도 뒤 효과가 나타날 것이랬는데 아닌 거죠. 벌써 열흘이 지났거든요. 수도권은 1,175명, 비수도권은 551명인데 비수도권 비중은 사흘째 30%를 넘었고 500명을 넘은 건 대구, 경북을 중심으로 한 1차 대유행 이후 처음입니다. 부산은 하루 전보다, 강원은 이틀 전보다 2배나 늘었고 경남과 대전도 추이가 심상치 않죠. 수도권은 거리두기 최고 단계인 4단계로 더 물러설 곳도 없는 만큼 이 4단계에다가 플러스 알파를 덧붙여 좀 더 방역을 조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방역당국은 당장 내일부터 비수도권 임시 공연장의 공연을 금하고 비수도권도 저녁 6시 이후 3인 이상 모임 제한을 검토 중인데 복병이 있죠. 몰래 예약을 받고 운영하는 유흥주점이 부지기수고 휴가지로 떠나는 이들도 늘고 있다는 겁니다. 이호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서초구의 한 유흥주점. 비상구를 열자 숨어있던 종업원과 손님 30여 명이 우르르 나옵니다. 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기 이용하신 분들 확인서 작성하고 귀가하시면 돼요. 집합금지 대상인데 예약 손님만 몰래 받았습니다. 강남구의 또 다른 유흥업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테이블엔 술과 안주가 그대로 남아있고 비상구에 35명이 숨어 있었습니다. 지난 이틀 동안 적발된 인원만 90명으로 4단계 조치에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대인 접촉이 많으면 감염은 늘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델타 변이 확산 속도가 가파르고 휴가철에 더해 풍선 휴가까지 맞물리면서 비수도권의 이동량이 연일 늘고 있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최근 확산세와 맞물려 돌파 감염 추정 사례도 647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빠르면 일주일 뒤를 기대했던 4단계 효과는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 효과는 좀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금요일이나 토요일쯤에는 환자가 줄 것으로 예상은 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당분간 확산세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때 감염된 분들이 이번 주에 나오기 시작하는 거고 다음 주까지 나오겠죠. 더 이상의 강화된 방역이 해주지 않는다면 다음 주는 당연히 2,000명을 돌파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주말까지 유행 상황을 지켜본 뒤 4단계 연장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유호정입니다. 중복인 오늘 더위는 절정을 이루었습니다. 서울의 최고 기온은 사람 체온보다 더 높은 38도에 가까웠죠. 전국 대부분 지역에는 폭염특보가 발효됐고 무더위 기록을 갈아치우는 곳도 많았습니다. 유승우 기자가 모아봤습니다. 양산으로 따가운 햇볕을 피해보고 간이 선풍기 바람에 잠시나마 더위를 식혀봅니다. 하지만 35도를 오르내리는 가마솥 무더위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날씨도 더운데 마스크로 이제 가리다 보니까 좀 숨쉬기도 답답하고 여기 열이 계속 차니까 땀도 더 많이 나는 것 같고 그런. 방금 편의점에서 사온 얼음입니다. 현재 아스팔트의 온도는 51.3도인데요. 아스팔트 위에 얼음을 뿌려보겠습니다. 도로 위에 뿌려놓은 지 5분이 채 되지 않아 전부 녹아내렸습니다. 잠시라도 더위를 피할 수 있는 냉면집은 더위를 식히려는 시민들로 북적였고 중복 대목을 맞은 삼계탕 식당 앞도 사람들이 긴 줄을 이뤘습니다. 오늘 중복이 돼가지고 삼계탕 먹으러 왔는데 너무 덥네요. 서울의 한낮 최고 기온은 35도를 넘어섰고 강북 지역은 최고 기온이 38도 가까이 치솟기도 했습니다. 청주는 35.8도, 춘천은 35.9도를 기록해 올해 들어 가장 무더웠습니다. 올해 더위가 사상 최악의 더위로 기록되는 1994년, 2018년 수준은 아니라는 게 기상청의 분석입니다. 서울을 기준으로 하루 최고 기온이 33도 이상인 폭염 일수는 올 여름 들어 아직 4일에 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년보다는 폭염이 길어질 가능성이 높아 각별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MBN 뉴스 유승호입니다. 이 숨막히는 폭염을, 이 무더운 여름을 그냥 견뎌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찬문도 없이 냉장고도 세 집당 하나 정도로 버텨야 하는 쪽방촌 주민들과 야외 건설 현장 노동자들입니다. 심강 기자가 만났습니다. 뙤약볕이 내리쬐는 오후 2시, 서울 영등포의 쪽방촌입니다. 시원한 생수를 실은 손수레가 좁은 골목을 분주히 움직입니다. 넘겨받은 물병을 몸에 대보고 주위 아스팔트에 연신 물을 뿌려봐도 찌는 듯한 열기는 쉽게 가시지 않습니다. 이곳 주민 대부분이 이렇게 다닥다닥 붙어있는 1.2평 남짓한 방 안에서 이번 여름을 나야 합니다. 에어컨은커녕 창문도 없는 방 안에는 낡은 선풍기 한 대만이 뜨거운 공기를 내뿜습니다. 올해 더 덥구만, 작년보다. 참아야지, 뭐, 더워도. 어? 참아야 돼. 하루에 목이 두 번씩 해야 돼. 야외 건설 현장에서도 폭염과의 전쟁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상청이 발표한 낮 최고 기온이 31도라면 건설 현장에서는 이미 40도에 육박한다. 뜨거운 냄비 같은 안전모를 쓰고 땀이 배어 물이 뚝뚝 떨어지는 마스크를 하고. 고용노동부의 열사병 예방 수칙을 보면 사업장의 체감 온도가 33도 이상이 이틀 이상 이어지면 오후 2시에서 5시 사이엔 오개 작업을 줄이고 이틀 이상 35도를 넘어가면 작업을 아예 멈춰야 합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실제로 작업 시간이 단축되거나 중단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폭염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사회 취약계층과 오개 노동자들에 대한 강화된 정책과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N 뉴스 심가현입니다. 민주당 대표가 나서서 네거티브 공방은 자해라고까지 했지만 이재명, 이낙연 두 사람의 공방은 더 거세졌습니다. 적통 논란이 일었던 이재명 경기지사 측이 되레 이낙연 전 대표에게 노무현 탄핵 때 그때 대한 입장을 물었고 이 전 대표 측은 제대로 확인이나 하고 오라며 맞받은 겁니다. 정세균 전 총리와 박용진 의원은 이재명, 이낙연 양강 구도를 깨기 위해 호남을 찾았습니다. 백길종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일 계속되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의 선두 다툼이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으로까지 번졌습니다. 이재명 캠프 김영진 종합상황실장이 노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한 이낙연 전 대표의 입장이 명확하지 않다고 꼬집은 겁니다.
도대체 이낙연 후보가 2004년에 노무현 대통령 탄핵할 때 탄핵에 찬성했습니까? 반대했습니까? 분명한 입장이 없어요. 이에 대해 이낙연 캠프 오영훈 수석 대변인은 이미 수년 전에 분명히 입장을 표명했다며 최소한의 팩트체크 없이 나온 발언이라고 유감을 표했습니다. 우리가 뽑은 대통령을 우리가 탄핵할 수 없다는 신경을 토로한 적도 있고요. 분명하게 오늘 노무현 탄핵 소추안에 대해서 반대표를 던졌다라고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선관위의 경고에도 공방이 사그라지지 않자 송영길 대표는 네거티브를 막을 이른바 후보 간 신사협정 필요성까지 제기했습니다. 선관위 주관으로 후보들의 선의의 경쟁 어떤 그런 서약식이라도 필요하지 않냐라는 의견을 저한테 보내왔습니다. 정세균 전 총리와 박용진 의원은 민주당의 텃밭인 호남을 찾았습니다. 보육정책 간담회를 가진 정 전 총리는 재차 자신이 민주당의 적통임을 강조했고 김대중 대통령이 저를 발탁을 하고 영입을 해가지고 국회의원이 됐고 노무현 대통령이 저를 장관을 시키고 당대표로 지지를 해주셨고 박 의원은 자신을 신상품에 비유하며 한번 들었다 놨던 구상품 대신 신상품을 선택해달라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MBN 뉴스 백길종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요즘 대구 밀란, 주 120시간 근로 등으로 여당의 집중포화를 맡고 있는 가운데 윤 전 총장 지원을 두고 국민의힘 내부의 목소리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외부 인사까지 감싸줄 필요는 없다. 정권 교체를 위해선 범야권 주자 모두를 다 보호해줘야 한다. 맞서고 있는 겁니다. 원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초기에 이 코로나가 확산된 곳이 대구가 아닌 다른 지역이었더라면 아마 밀란부터 일어났을 거다 하는 얘기를 할 정도로 이른바 대구 밀란 발언과 함께 주 52시간 근로제도의 탄력 적용을 주문하면서 나온 120시간 근로 발언까지 윤 전 총장은 이딴 실언으로 연일 여당의 십자포화를 맞았습니다. 윤석열식 무리수 정치가 바닥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선용 속성 과외를 받으셨다는데 강사를 잘못 선정하신 건지. 국민의힘은 윤 전 총장이 계속해서 입당과 거리를 두는 만큼 지원 여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립니다. 당 일각에서 외부 주자에 지나치게 휘둘릴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 나왔지만 오늘 열린 당대표 중진위원 연석회의에서는 공개적으로 윤 전 총장을 보호하자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당내 인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전방위적인 정치 공작이 벌어지는데도 불구하고 강 건너 불구경하는 식으로 지켜보는 것은 제1야당의 직무유기라고. 빠르게 당내 영향력을 키우고 있는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이르면 다음 주 대선 출마 선언에 나설 계획입니다. 현역 의원들 상당수가 최 전 원장을 돕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최 전 원장 측은 구태 정치로 보이면 안 된다며 지지 의원 명단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 다른 당내 대권 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윤 전 총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기소, 구형의 주체였다며 윤석열 일강 구도는 깨질 거라고 견제했습니다. MBN 뉴스 원중입니다. 대선 후보에게 듣는다. 오늘은 여권의 가장 강력한 선두주자이자 매일 뉴스에서 빠지지 않고 있는 인물 모셨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해서 확정 판결 나온 거 보셨죠? 네, 안타까운 마음으로 봤습니다. 네, 2017년에 같이 경선을 치렀던 그리고 대선을 치렀던 야권 후보들은 문 대통령이 공동 책임을 져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먼저 여쭙습니다. 저는 제 개인적인 경험도 있고 또 제가 법률가이기 때문에 그렇죠. 본인은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이제 법원은 이제 관계가 있다라고 판결이 있지 않습니까? 제 경험으로는 유죄라고 해서 사형 집행을 했는데 진범이 나타나는 경우라든지 또 제 개인적으로도 저도 검찰 사칭 뭐 이런 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예, 자해를 하십니까? 네, 아니 뭐 사실이니까요. 네네. 네, 그건 PD가 전화하는데 제가 옆에 인터뷰하고 있었던 것이 어쨌든 저는 유죄 판결의 근거가 됐는데 진실과 다른 경우도 꽤 있더라. 본인이 강력하게 주장을 하니까 저는 그 점을 믿어주고 싶고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사법제도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이제 거기에 복종하기로 또 합의했기 때문에 약속했기 때문에
또 그 점은 또 뭐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야권 후보들이 대통령에게 지금 공동 책임을 묻겠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여쭤봤는데 거기에 대한 답은 안 하셨습니다. 뭐 정치적 책임이야 뭐 없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본인이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고 사실 뭐 증언도 매우 엇갈리고 있어서 제 입장에서는 뭐 그건 부당한 정치 공세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럼 대통령이 사과할 필요 없다는 쪽으로 말씀을. 근데 본인도 그 관계가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사과를 하겠습니까? 아니 제가 왜 자꾸 이걸 여쭙냐면요. 사실 공교롭게도 이 지사님도 어떻게 보면은 그 당시에 뭐 피해자라면 피해자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네. 댓글 부대가 그때 막 나섰을 때. 네. 그래서 혹시 어떤가 여쭤본 거예요. 뭐 선거에는 뭐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자기 표현을 하죠. 근데 그런 걸 다 법의 잣대로 재단을 하면 선거가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면은 그런 선거에서 댓글에 대해서 예전에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양념이라고 표현을 했었거든요. 뭐 똑같이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저는 제 지지자들한테 그게 도움이 안 된다. 그러니까 국민의 입장에서 봐줘야지 말싸움에서 이겼다고 이긴 게 아니다. 그러니까 비방을 하거나 왜곡을 하거나 모욕을 하거나 이런 것들은 옳지 않고 다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기 의사를 명확하게 표명하고 있는 사실을 주장하고 또 허위 사실을 반박하고 이런 것들은 해야 되겠죠. 네, 지지율과 관련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최근 호남하고 2030 여성그룹에서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한 지지율이 참 많이 높게 오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저는 뭐 평가받는 입장에서 평가하시는 분들이 왜 그렇게 평가하시는지를 말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말씀드리는 것처럼 지지율이란 바람 같은 것이어서 올랐다가 내렸다 하는 것이고요. 다만 우리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제 이게 컨벤션 효과라고 하는 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 제 지지율이 그쪽으로 옮겨가기보다는 지지율이 회복되면서 그쪽으로 많이 좀 이렇게 좀 붙는다고나 할까 뭐 그런 것 같아요. 이거는 본선에서의 승리 가능성을 높여주는 매우 좋은 일이고 또 한편 이제 저희 입장에서도 저나 아니면 저를 지지하시는 분들이나 또 선거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나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그 좀 경계심이 많이 흐트러져 있는 상태였는데 이제는 이제 경각심을 가지고 좀 이렇게 총력을 다하는 그런 효과도 있어서 뭐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나온 것들이 이제 민주당으로 쏠리고 있는 것이 좋은 것이다라고 그렇습니다. 지금 얘기를 해주시고 계신데 어쨌든 그래도 여기서 이 경선에서 이겨야 이제 뭐 야당하고도 같이 싸움이 붙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지율 반등 위해서 특별히 뭐 준비하고 계신 게 있으신지요? 원래 뭐 사이다 발언도 그래서 좀 돌아오신 거잖아요. 뭐 사이다 발언이라기보다는 사이다 행보라고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사실 우리가 이기는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경기도지사라고 하는 현직을 여전히 가지고 있고 우리 진영 전체가 이제 정권을 재창출해서 지금 해왔던 이 성과들을 계속 이어가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만약에 본선 가능성이 좀 이렇게 떨어지는 위험한 방식으로 제가 이길 생각은 없습니다. 제가 좀 더 위험해지더라도 우리 전체 민주당 진영이 이길 수 있도록 제가 많이 좀 손해라도 봐줘야 된다는 생각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그 예비 경선 단계에서 사실은 좀 도를 넘는 네거티브들이나 이런 게 있었지만 제가 다 반격하지도 이제 않고 견디자, 내가 손해를 보자 이랬던 게 저는 나름은 유효했다고 보는데 그게 아마 우리 국민들 중에 일부 저를 지지하시는 분들이 저 평소하고 다르게 왜 저러지? 뭐 이런 생각을 하셨던 것 같고. 그때 손해를 많이 봤다고 생각하셔서 그런지 요즘 이낙연 전 대표의 그 공세에 아주 적극적으로 반응을 하시고 더 세게도 나가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소위 네거티브라고 하는 거를 우리 동료들끼리 하면 좀 안 좋은 측면이 있습니다. 경험담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가능하면 공격하는 것조차도 제가 견뎌주는 게 좋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의외로 좀 상처가 큰 것 같아요. 그래서 반격은 하자. 뭐 해명을 넘어서서 반격은 하자. 지금 요 정도 하고 있는 거죠. 저희가 뭐 먼저 나서서 네거티브 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는 거에 대해서 아닌 거는 얘기를 하더라도 말이죠. 왜곡된 거는 바로 잡고. 네. 자, 이제 대권 후보시니까 정책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집값 폭등에 대해서 대대적인 신도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잘 안 돼요. 서울 태릉도 그렇고 과천도 그렇고 이 사업들이 줄줄이 연기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까요? 이 소위 이제 집단 민원, 집단 이기주의 뭐 이런 거에 해당이 될 수 있는데요. 근데 대개는 이제 자기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는 뭐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다만 그게 이제 도가 지나칠 경우에는 적절히 이제 제어하고 또 오해에 기한 것이거나 부당한 부분에 대해서는 설득하고 제가 그 경기도에 그 정말 정부 수립 이후 한 번도 정리하지 못했던 계곡을 정비하는 것처럼 시간을 두고 설득하면 저는 우리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 높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합리적인 결론이 난다는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럼 태릉이나 과천 같은 경우 다시 한번 설득을 해보겠다. 저는 설득하고 예를 들면 그게 그 주민들이 제기하는 문제의 내용이 뭔지를 봐서 합리적인 거 받아들이고 불합리한 것은 설득하고 계속 부당한 주장을 하면 우리가 국민에게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해서 모두에게 유익한 방향으로 가야죠. 그리고 지사님은 실거주라면 1가구 네, 1주택도 네. 괜찮다라고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네. 그런데 청와대나 정부 고위 관료들은 2주택의 경우 다 이제 하나씩 팔게 하고 있거든요. 네, 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뭐 저도 경기도 고위공직자들은 실거주 1주택 외에 추가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승진을 안 시키고 예. 뭐 심지어 어떤 공무원은 숨기고 승진을 했길래 제가 지금 승진 취소하고 징계해 보겠습니다. 네. 근데 제가 그때 이제 언론에 드린 말씀은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이 1가구 1주택이냐 아니냐를 중심으로 하고 있고 또 가격을 이제 누르기 위한 정책을 주로 하고 있어서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은 가급적이면 인정해 줘야 된다. 아니면 풍선 효과가 자꾸 생기나니까요. 두 번째는 1가구 1주택식으로 접근하지 말고 실거주용이냐 아니냐가 더 중심이 돼야 된다. 예를 들면 투기용으로 자기가 살지도 않으면서 집을 사놓는다 하는 경우하고 아니면 제가 서울에 사는데 저기 이제 그 무주 이런 데다가 우리 어머님이 살고 계셔서 그 농가주택을 하나 가지고 있다든지 요새는 5촌 2도라 해서 5도 2촌이라 해서 5일은 도시에 살고 이틀은 이제 촌에 가서 사는 이게 유행 아닙니까? 그래서 뭐 대도시가 아닌 지역의 군 단위의 농가주택이라든지 전원주택 소규모로 가지고 있는 거는 실제 주거용이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경우는 투기용 1주택보다는 더 보호할 가치가 있다라는 그런 예를 하나 든 것이었어요. 그런데 실거주용도 물론 뭐 좋은 말씀이시기는 한데 사실 전세를 끼고 집을 살 수 있게 해주는 것도 저는 뭐 괜찮은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시장이 그래야 전세가 또 생기고 그 전세로 인해서 또 다른 집도 마련할 수 있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선순환도 있는데요. 그 뭐 일리 있는 말씀이신데요. 지금 문제는 세를 끼고 투자용으로 사는 사람도 있지만 자기 집을 못 사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수요는 원래 집은 사는 곳이지 거래해서 돈 버는 도구는 아니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저는 주거용을 더 보호해주고 투자 투기용은 부담을 늘리자. 그런 입장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세를 그럼 투기용이 아닌 다른 곳에서 전세를 끌어와야 된다. 이거는 전세는 그러니까 필요하거든요. 주택 보급률은 높은데 실제 주거하지 않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으면서 주거용이 아닌 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세를 놓지 않습니까? 네.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거보다는 실주거용으로 보유한 경우를 더 보호해 줘야 된다. 그런 취지죠. 대출 규제 완화는 어떻게 보십니까?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LTV를 90%까지 해줘야 된다고까지 했었거든요. 뭐 그거는 모두를 그렇게 하자는 취지는 아니고 뭐 생애 첫 구입자에 대해서 뭐 이런 아주 제한을 붙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이 경제 성장을 가로막는 제일 큰 이제 요소가 부동산 불로소득 투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불로소득 투기를 막는 방법은 사실은 이제 거래 제한 제도라든지 금융 혜택이라든지 조세 부담 이런 제도들을 조정해서 실제 필요한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데 부담이 없고 투자 투기용으로 돈 벌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경우는 부담이 되게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금융 제한을 LTV를 풀거나 이럴 때 실제 주거용으로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많이 풀어주고 대신에 이게 부동산 시장의 유동성 과다 공급으로 집값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풀어주는 것 이상을 다주택 또는 투기 투자용 그 주택에 대해서 더 부담을 해주면 총량으로는 똑같거나 더 부담이 커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주거용은 보호하고 이제 다주택 투기용은
이제 좀 부담을 늘리는 그런 방식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어떤 여론조사를 보니까 이 지사님이 경제를 가장 잘 살릴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나왔습니다. 고마운 일입니다. 아, 예. 그러면은 지금 가장 심각한 게 청년 일자리잖아요. 네. 이 일자리를 어떻게 만드실 건가요? 지금처럼 뭐 공무원을 증원하실 것인지. 뭐 그런 건 방법이 못 되죠. 근데 근본적으로는 우리 사회의 저성장이라고 하는 게 문제고 그게 줄기라면 그 중에서 가지의 끝에 달린 나뭇잎 같은 게 청년 세대입니다. 우리 사회 전체 일자리가 줄어들거나 늘지 않는 것 때문에 청년 세대가 피해를 보는 거죠. 근본적으로는 성장을 회복해야 됩니다. 성장을 회복해야 일자리 총량이 늘어나고 네. 또 한 가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관계에서 중소기업들이 월급을 올려주고 싶으면 올려줄 수 있는 여력이 있어야 됩니다. 네. 지금 불가능하거든요. 네. 그래서 기업 간의 가벌 관계를 조정해서 중소기업도 좋은 일자리가 되게 하는 게 진짜 대책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지금 기업 얘기를 하셨으니까 좀 여쭤볼게요. 사실 이제 서민들은 뭐 이 지사님을 응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기업 쪽에서는 이 지사님이 사실 반기업적인 생각을 갖고 계시다는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어요. 네. 이거는 어떻게 타개할 생각이신지요? 그게 이제 오해죠. 그 매일경제에서 제가 도지사 취임한 직후에 조사한 자료가 있는데 중소기업 임원 50명, 대기업 임원 50명 조사를 했더니 가장 친기업적인 광역단체장이 제가 압도적인 1위를 했습니다. 한번 뒤져보시고요.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 그런데 이제 제가 노동을 중시하다 보니까 제가 노동자 출신이고 그러다 보니까 노동자 편 아닐까. 즉 반기업 아닐까 이런 오해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거는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 것이고 정부는 시장 속에서 기업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정한 경쟁의 장을 만드는 게 역할입니다. 반기업적인 정치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죠. 진짜 그렇다면 그거는 정치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도 좀 궁금합니다. 여기는 어떻게 계속 유지를 하실 건지 아니면 바꿀 생각이 있으신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탈원전 정책은 원전을 아예 지금 없애자는 게 아니고 신설하지는 말고 기간이 지난 거 폐쇄하고 현재 가동 중인 거 지어진 것들은 가동 기간까지 사용하되 신재생 에너지로 그 사이에 최대한 전환하자. 전환 자체가 일자리도 만들지만 사실 전 세계가 지금 에너지 대전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전환하지 않으면 수출이 막힙니다. 네. 우리 산업 경제 위기가 오기 때문에 기본적인 방향은 신재생 에너지로 대전환을 신속하게 이뤄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점차 원전을 없애는 데는 동의하시는 그렇습니다. 거네요. 네. 이게 의외로 생각과는 다르게 위험도도 높고 위험을 비용으로 계산하고 정말 그 만 년씩이나 가는 폐기물 처리 비용을 고려하면 사실은 더 비싸요. 지금 우리가 비용은 적긴 하지만 후손들이 너무 많은 비용을 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한꺼번에 없애지 말고 점차적으로 없애가야 된다. 자,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이낙연 전 대표의 신경전이 정말 대단하시더라고요. 이 전 대표보다 내가 대통령이 돼야 하는 이유. 여기서 시청자께 딱 말씀을 드린다면? 사실 정치인은 일을 하는 사람을 뽑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약속을 하고 권한을 위임받죠. 그래서 약속을 잘 지켜야 되고요. 공약을 잘 지켜야 되고. 두 번째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일을 잘해야죠. 세 번째는 주어진 권한으로 사적인 남용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그 점에서 저는 공약 이행은 정말 95% 이상을 계속 하고 있어서 과거에 약속을 잘 지킨 사람이 미래에도 잘 지키지 않겠습니까? 그 점 하나 하고 저는 시장과 도지사를 하면서 제 주어진 권한의 범위 내에서 남들이 못한 그 이상의 성과를 실제로 내서 실적으로 실력을 증명했다 이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는 모든 분들이 저한테 왜 그 가족들한테 욕을 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그 발단은 저희 가족들 중에 그분이 시정에 관여를 하고 이제 그 친인척이 이권에 개입하고 이런 게 보여서 그걸 막다가 충돌이 발생한 겁니다. 그 덕에 저는 친인척 비리나 측근 비리에 대한 얘기는 전혀 없지 않습니까? 제일 중요한 게 그 부분인데 지금 적은 권한을 가지고 일을 하시던 사람들이 그 속에서도 부정부패나 친인척 측근 비리가 있었다면 더 큰 정말 가장 중요한 일을 할 때도 역시 비슷한 일이 벌어질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저는 그 점에서는 매우 자유롭다. 그래서 실력, 신뢰, 청렴 이 측면에서 저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말 우리 국민이 함께 사는 도전할 수 있는 희망 있는 세상 만들 자신이 있습니다.
고해 성사를 곁들여서 검증된 후보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예,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 월요일에는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스튜디오에 출연합니다. MBN 종합뉴스 대선 주자 릴레이 인터뷰는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사설 응급업체 직원이 만취 상태로 구급차를 훔쳐 고속도로를 질주하다 붙잡혔습니다. 여자친구를 죽이겠다며 차를 탈취한 건데 사이렌을 켜고 가니 다른 차들이 다 비켜줬겠죠. 서울에서 충남까지 무려 100km 이상을 달려갔습니다. 김민영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구급차가 경광등을 번쩍이며 위험천만하게 차선을 바꿔가며 고속도로를 질주합니다. 고속도로 순찰대 차량이 엎치락뒤치락 구급차 앞을 막아서며 속도를 늦춰 차를 멈춰 세우고 경찰관들이 황급히 뛰어가 운전자를 체포합니다. 그제 새벽 4시 반쯤 만취 상태로 구급차를 훔쳐 서울에서 충남까지 질주한 40대 사설응급업체 직원 A씨가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해당 남성은 사무실에서 차 열쇠를 훔쳐 주차돼 있던 응급 차량을 몰고 그대로 도로를 빠져나갔습니다. A씨에게 여자친구를 죽이겠다는 전화를 받은 업체 대표가 차량 열쇠를 다른 직원에게 맡기자 야간 당직 차량을 훔친 겁니다. 여자친구를 가서 죽이고 자기도 자살을 하겠다고 핸드폰을 이제 바로 GPS를 열어보니까 그 당직 차량이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실시간으로 위치를 이제 보내드리면서 계속 수원 지나고 있다, 오산 지나고 있다. 당시 GPS 기록에는 A씨가 서울부터 충남 옥산 분기점에서 잡힐 때까지 100km를 넘게 질주한 흔적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업체 대표의 신고로 A씨는 아찔한 추격전 끝에 결국 검거됐습니다. 음주 측정 결과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A씨는 도중에 11톤 트럭을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해당 남성을 절도 혐의로 입건해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MBN 뉴스 김민영입니다. 키워드를 살펴보는 오늘의 화제 빅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경제부 장명훈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첫 번째 안녕하세요. 키워드 뭡니까? 네, 첫 번째 키워드 화제와 논란 사이입니다. 원래 화제 속에 논란이 있기 마련이죠. 어떤 얘기입니까? 네, 먼저 오늘 오전 국회에서 있었던 기자회견 영상을 같이 보실까요?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단연 화제였습니다. 위아래 노란 트레이닝복을 입고 손에는 기다란 검을 들고 있습니다. 의상이 꽤 익숙합니다. 이소룡 의상 같기도 하고. 네. 무슨 코스프레한 겁니까? 네, 맞습니다. 쿠엔틴 타란티노 감독의 영화 킬 빌의 주인공을 따라한 건데요. 네. 이날 행사는 청년 정의당 산하 채용비리 신고센터 설립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네, 신고센터 이름이 킬빌과 비슷하게 킬빌이었습니다. 예. 네, 비리를 없애겠다는 뜻이죠. 영화 이름과 신고센터 이름이 비슷하다 보니 이를 홍보하기 위해 퍼포먼스를 벌인 겁니다. 류 의원의 말 들어보시죠. 기회를 빼앗긴 청년은 더 이상 공정을 믿지 못합니다. 채용 비리와 같은 진짜 불공정을 걷어내야 비로소 평등과 공정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류호정 의원의 패션 정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네, 맞습니다. 지난해 국회 본회의장에 미니스커트를 입어 소위 드레스 코드 논란이 일기도 했고요. 네. 지난달에는 자신이 발의한 타투어법 제정 촉구를 위해 등이 훤히 드러난 보라색 드레스를 입어 화제가 됐습니다. 또 지난달 멜빵 바지를 입고 본회의장에 참석하기도 했죠. 물론 일부에서는 국회의원이 너무 패션으로 튀려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지만 일단 화제를 몰고 왔다는 점에서 소개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키워드 후유증만 200가지. 아유, 뭔데 후유증이 이렇게 많습니까? 네, 바로 코로나19. 네. 영국의 한 대학이 코로나19 확진자 3,4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인데요. 네. 코로나19 완치가 됐어도 경우에 따라 나타나는 후유증을 합쳐보니 모두 303개의 증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코로나19 환자들이 가장 많이 호소하는 후유증은 피로감이고요. 신체 활동 후 무기력감, 인지기능 장애 순입니다. 호흡기 바이러스다 보니 후유증으로 호흡 곤란도 많이 확인됐고요. 드물게 생식기가 작아지거나 생리주기 변화, 성기능 장애 같은 증상도 확인됐다고 합니다.
후유증은 보통 2주 정도인데 수개월 지속하는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젊은 분들 중에서는 코로나19를 아주 가볍게 여기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이런 후유증까지 생각을 좀 해보셔야겠습니다.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술판 버린 스님들, 이 시국에요? 네. 먼저 준비된 사진을 같이 보실까요? 전남 해남의 한 유명 사찰내 숙박업소에서 촬영된 사진인데요. 스님 17명이 함께 식사를 하는 모습입니다. 마스크는 착용하지 않은 상황에서 설상가상 테이블 위에 술병까지 보입니다. 한 시민이 이 광경을 목격하고 방역수칙 위반으로 지자체에 결국 신고까지 하게 되는데요. 더 큰 문제가 된 게 코로나19 4차 유행으로 이날 해남 지역에 5인 이상 모임 금지 행정명령이 시행된 첫날이었거든요. 네, 방역당국이 조사해보니 스님 7명, 영업주 1명 해서 총 8명이 모임을 했던 겁니다. 결국 지자체가 행정명령 위반으로 각각 1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스님으로서 지켜야 할 부름주 그것도 어긴 거고 또 방역 수칙도 어긴 거고. 강원도 양양도 난리가 났던데요. 네, 준비된 장면을 실제로 보시면 이곳이 과연 우리나라가 맞나 싶으실 텐데요. 진짜? 네, 강원도 양양의 한 식당에서 포착된 모습인데 20, 30대들이 풀파티를 즐기고 있습니다. 강원도 양양은 젊은 층이 여름철 서핑을 하려고 많이 찾는 곳이기도 하고요. 바로 옆 강릉이 거리두기 4단계지만 양양은 거리두기 수준이 2단계라 최근 관광객의 유입이 유독 많아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풀파티의 경우 물 안에 있으면 마스크 착용 예외가 되고 물 밖이면 착용해야 하니 단속을 하기도 애매하다고 합니다. 저렇게 많이 모여있는데 단속을 못한다니 그것도 아이러니입니다. 마지막 키워드 보겠습니다. 네, 마지막 키워드 테스형 콘서트 금지입니다. 나훈아 씨 최근 노래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15년 만에 복귀한 나훈아 씨는 신곡 테스형을 발표하면서 큰 인기몰이를 하고 있었죠. 들어보시죠.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네, 지난 16일에는 대구에서 콘서트를 진행했습니다. 이때도 수도권을 중심으로 4차 유행이 심각하니까 콘서트를 취소해야 한다. 아니다, 지방인이 해도 된다 논란이 오갔는데요. 일단 대구는 사흘간 공연이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세가 수도권을 넘어 전국으로 퍼졌고 결국 방역당국이 내일 0시부터 8월 1일까지 비수도권도 임시공연장에서 공연을 금지시키기로 했습니다. 나훈아 씨는 모레인 23일 부산 콘서트를 열 계획이었는데 결국 방역당국 지침대로 취소됐습니다. 콘서트를 다음 달로 연기할지 아니면 완전히 취소할지는 고심 중이라고 합니다. 후배 가수도 이 콘서트 강행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더라고요. 뭐 기다리던 관객 입장에서 아쉽겠지만 상황이 상황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들을게요. 장미영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중국 허난성 정저우에서 폭우로 지하철이 물에 잠겨 12명의 목숨을 잃었습니다. 미국 오리건주에선 서울 면적의 2배가 넘는 지역을 태운 산불이 아직도 2주 넘게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전 세계를 덮친 이상기후의 재앙이라는 말까지 나옵니다. 전미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하철 승객들이 가슴 위까지 흙탕물에 잠긴 채 구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500여 명이 열차에 갇혔는데 끝내 12명이 숨졌습니다. 冲劲太大了，就直接给冲走了。当时我们几个剩下的几个人，我跟其中有一个孩儿，我们俩因为没劲儿了，当时。 어제 중국 허난성 일대엔 시간당 최고 2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져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허난성 성도 정저우시에 나흘간 내린 비의 양은 연평균 강수량과 맞먹습니다. 북미 지역은 사정이 정반대입니다. 미국 오리건주에선 지난 6일부터 시작된 부트레그 화재가 서울의 2.6배 넘는 면적을 태우고도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산불이 주변 공기를 데워 생겨나는 화재 저군이 나타나 고열을 동반한 강풍으로 번지면서 주변 날씨까지 바꾸고 있습니다. Right now, this is the fourth largest fire to burn in Oregon since 1900. And the weather conditions, windy and dry with lightning, are truly problematic. 미국 13개 주에서 대형 산불 80여 건이 번지고 있고 캐나다 서부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에서도 300곳 넘게 산불이 나면서 통제 불능 상태입니다. 이번 대홍수와 대규모 산불 모두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 변화가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전민석입니다. 이처럼 불투명한 상황에서도 올림픽은 시작됐고 정확히 48시간 뒤면 공식 개막합니다. 우리 선수단은 개막 다음 날부터 바로 금메달 사냥에 나서는데 언제, 어디서 어떤 승전보가 날아올까요? 조유로 기자가 내다봤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이틀 앞으로 다가온 도쿄올림픽. 그 시작을 알리는 개막식은 이곳 올림픽 스타디움에서 열립니다. 기존의 국립경기장을 허물고 다시 지었는데 우리에겐 1997년 이민성이 통쾌한 역전골을 넣은 도쿄 대첩으로 더 유명한 곳입니다. 우리 대표팀의 목표는 금메달 7개에 종합순위 10위입니다. 그 첫 신호탄을 터뜨릴 사격 경기장으로 가보겠습니다. 24일 사격 대표팀 막내 19살 권은지가 10m 공기소총에서 우리나라 첫 메달을 향해 방아쇠를 당깁니다. 다음은 메달 5개가 걸린 양궁 경기장입니다. 우리 대표팀은 남녀 개인, 남녀 단체, 혼성 단체 전 종목에서 금메달을 겨냥합니다. 효자 종목인 태권도는 마쿠아리 메스에서 열리는데 생애 처음으로 출전하는 장준과 세 번째 도전하는 이대훈의 금빛 발차기가 기대됩니다. 올림픽을 위해 새로 지어진 도쿄 아쿠아틱스 센터에선 박태환을 뛰어넘은 수영괴물 황선우가 자유형 50, 100, 200, 개영 800m 4종목에서 생애 첫 메달에 도전합니다. 축구 결승전은 올림픽 막바지인 8월 7일 요코하마 스타디움에서 열립니다. 사고 한번 치겠다는 포부를 밝힌 김학범의 선전을 응원합니다. MBN 뉴스 조이로입니다. 그래, 요즘은 너무 좀 장가 못 가고 취업 준비 중입니다. 취업 준비생인 영화 속 주인공은 볼 때마다 요즘 뭐 하냐고 묻는 친척과의 만남이 괴롭지만 그도 꿈이 있었죠. 나도 장래 희망이 있었던 것 같은데. 형이 그때 생각했던 그 장래는 쓰레기야 뭐. 올해 청년층 취업 준비생이 역대 최대인 86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눈여겨볼 점은 이들 10명 중 3명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인구는 감소하고 공무원은 증가하는 어찌 보면 기형적인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공무원 수는 3년 8개월 만에 무려 10만 명이 늘어 아직 임기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공무원 증가율은 1990년대 노태우 정부 이후 최대입니다. 공무원 채용을 늘리면 양질의 일자리는 늘겠죠. 하지만 그 재정은 누가 부담할까요? 이미 공무원, 군인연금은 매년 적자. 이 모든 건 우리 미래 세대가 부담을 해야 합니다. 영국의 역사학자 파킨슨은 조직의 비대함을 경계하라고 했습니다. 공무원의 증가는 업무량과는 관계가 없다면서요. 업무가 많으면 동료에게 도움받기보다 부하 직원 늘리기를 원하고 또 부하 직원이 많아지면 서로를 위해 계속 일거리를 제공하면서 조직이 비대해진다는 겁니다. 일이 많아서 사람이 더 필요한 게 아니라 사람이 많아져서 일자리가 필요해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는 거죠. 4명 중 1명은 공무원이라던 그리스 재정 위기도 무턱대고 공무원 수를 늘린 무리수에서 비롯됐습니다. 청춘의 피는 끓는다고 했습니다. 5천만이 사는 사회에서는 5천만 개의 꿈이 반짝거려야 합니다. 청춘들의 피가 고용 절벽에서 식지 않도록 이젠 다양한 일자리와 꿈을 키워주는 민간 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춰야 하지 않을까요? 김주아의 그런데 오늘은 공무원 양산하는 국가였습니다. 어제 귀국한 청해부대원 가운데 23명이 추가로 감염돼 총 270명이 확진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럼 문무대왕함 장병의 90% 가까이가 옮은 게 되죠. 합참도 몰랐고 국방부에도 보고하지 않았고 백신을 보내지 않았다는 건 둘째, 아주 기본적인 군 보고 체계도 무시됐습니다. 군 수뇌부 경질과 대통령 사과 요구가 거센데 청와대는 조만간 조치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집단 감염으로 조기 귀국한 청해부대원의 코로나19 재검사 결과 장병 301명 중 270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귀국 후 23명이 추가 확진됐는데 10명 가운데 9명이 코로나에 감염된 겁니다. 국방부는 지난 6월 28일에서 7월 1일 사이 아프리카 항구에서 군수품을 적재하면서 바이러스가 유입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6월 28일에서 7월 1일 사이에 현재수 군수품 적재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바이러스가 유입되지 않았을까라고 강력하게 저희도 추정을. 이런 가운데 합참의 부실 대응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합참은 지난 11일 감기 증상자가 100여 명으로 늘어날 때까지 몰랐고 국방부에도 즉각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문무대왕을 보급한 자가 검사 키트도 신속 항원 검사가 아닌 신속 항체 검사 키트여서 오판을 자초했다는 평가입니다. 야권에서는 군수 내부 문책은 물론 대통령 사과 요구가 나오고 있는데 박소연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조만간 가시적인 조치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대책을 세운 이후에 그리고 나서 필요하시다면 또 대통령님이 말씀하실 대통령의 시간은 따로 있는 것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가운데 집단 감염이 발생한 문무대왕함은 아프리카 현지에서 출항해 약 50일 뒤 진해항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김현입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 IOC가 일본 도쿄에서 제138차 총회를 열고 2032년 올림픽 개최지로 호주 브리즈번을 선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가 추진했던 서울 평양 공동 개최가 최종적으로 무산됐습니다. 1년 중 가장 더운 시기라는 삼복더위 중 중복인 오늘 말 그대로 찜통더위였습니다. 오늘 서울은 35.3도를 기록했는데요. 이처럼 지도에 붉은색으로 표시된 곳들은 오늘 35도를 웃돈 곳들입니다. 서쪽 지역들을 중심으로 기온이 크게 올랐고 동두천 상패에서는 비공식적으로 39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어제부터 뜨거운 공기가 우리나라 상공을 뒤덮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올여름 이처럼 열돔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는데요. 오늘 밤 사이에는 열대야가, 절기 대서인 내일 낮 동안에는 서울이 36도까지 올라서면서 찜통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더 위험한 것은 더위를 잠시나마 식혀줄 소나기 소식도 없이 극심한 폭염이 지속될 거라는 전망인데요. 온열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더욱더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 대전의 낮 최고 기온은 35도 등 서쪽 지역을 따라서는 기온이 계속해서 올라서겠습니다. 남부지방도 광주 낮 최고 기온 36도가 예상되고요. 동해안 지역은 내일 구름만 많은 날씨가 전망됩니다. 이번 주 내내 폭염이 계속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